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양호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자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우려를 낳았던 애플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고 특히 아이폰 판매량이 시장 기대를 훌쩍 넘어선 것이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개장 전에도 포드와 보잉 등이 동시에 깜짝 실적을 내놨고 주택 지표와 제조업 지표 호조 등도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에 명암이 엇갈리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경계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6%, 0.38%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 제조업 지표 호조 등으로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7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50.1로 6월 48.8에서 상승하며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50을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와 제조업 지표 호조도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0.35%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등 시도 각각 0.78%, 1.01% 상승했습니다. 미국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8.3% 급증하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시장 기대치를 웃돈 것은 물론이고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계절 조정한 연율 환산으로 신규 주택 판매 수도 49만 7천 건으로 5월에 45만 9천 건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48만 2천 건 모두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08년 5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 지역에서 판매가 18.5%나 급증했고 남부에서도 10.9%, 서부에서도 13.8% 각각 증가한 반면 중서부에서는 11.8% 줄었습니다. 영국의 시장 조사기관 마키사가 집계하는 미국의 7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53.2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52.5를 웃돌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제조업 생산지수가 54.0을 기록하며 6월 확정치인 53.5보다 높아져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지수도 49.9에서 52.6으로 높아졌습니다. 크리스 윌리엄슨 마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고용 부분은 다소 실망스러웠다며 연준은 경제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는지를 좀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건설 및 자원개발 장비업체인 캐터필러의 2분기 순이익이 9억 6천만 달러, 주당 1달러 4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당 1달러 70센트였던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나 급감했고 시장 전망치에도 역시 못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간 이익과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보잉은 민간 항공기 판매 호조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보잉의 2분기 순이익은 10억 9천만 달러, 주당 1달러 4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간 이익과 매출 전망치도 덩달아 상향 조정했습니다. S&P가 이탈리아 은행 18개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S&P는 성명을 통해 FJ 캐피털 등 18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은행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관찰 대상 지위를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S&P는 이탈리아 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장기간의 침체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는 각국의 제조업 PMI가 공개됐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간밤에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공개됐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제조업 PMI 결과 좋았고 신규 주택 판매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세계 최대의 건설 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게 되면서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유로존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2년 만에 또 회복을 했었고 시장 기대치도 물론 웃돌게 되면서 호조가 됐습니다. 독일의 PMI도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반면 어제 발표가 됐었던 중국의 제조업 PMI HSBC에서 내놨던 결과였는데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역시 기준선인 50에서도 아래에서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정치 주요 이슈들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제 지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캐터필러의 2분기 순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차익 매물을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제가 봤을 때도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기업 실적, 뭐 경제 지표 영향보다도 그 전에 미국 증시가 좀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25.5포인트, 0.16% 내린 15,542.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엊그제의 그런 지수를 본다고 한다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약간의 좀 힘이 붙인 그런 모습을 어제 뉴욕 시장에서 좀 확인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 6.45포인트, 0.38% 하락하면서 1685.9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0.33포인트, 거의 뭐 큰 폭의 상승세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전날보다 0.33포인트 오르면서 3,579.60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표나 제조업 지표가 약간 호조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기업 실적이 나오고 약간의 좀 경계에 대한 매물이 장 막판에 좀 나와주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의 주택지표 경기 지수들은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간밤에 발표됐었던 6월 신규 주택 판매는 5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조업 PMI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지표 성적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가 5년 만에 최대 수준에 조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6월에 신규 주택 매매가 그 전월 대비해서 한 8.3% 증가하면서 49만 7천 건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5월 이후에 최고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이 한 48만 4천 건, 한 1.7%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배적인 분석이었는데 무려 8.3%까지 늘어나면서 신규 주택 매매 건수는 굉장히 좀 크게 좀 그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뭐 주거용 건축이랑 주택 가치 이 부분이 좀 증가한다는 부분이 향후에 좀 경기 회복에 어떤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는 어제 그 신규 주택 매매 증가의 그 증가 수치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항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도 좀 발표했었는데 긍정적으로 7월에 그 PMI 지수 보더라도 53.2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모습 나타내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면에 차익 매물을 끌어냈던 요인은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렸다는 그 요소였는데요. 캐터필러의 2분기 순이익이 어닝 쇼크를 냈었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보잉사 포드는 실적 좋았다고요.
네, 보잉 포드의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좋았는데, 캐터필러 굴삭기랑 그러한 좀 건설 장비를 만드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캐터필러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순이익은 9억 6천만 달러로 주당 1.45달러로 작년 2분기가 주당 2.54달러였는데 굉장히 좀 낮게 나온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망치가 캐터필러가 1.70달러였는데 거기보다도 또 못 미친 상황을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좀 보잉과 포드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나왔는데요. 보잉의 2분기 주당으로 본다고 한다면 1.41달러로 작년에 2분기에 1.27달러보다도 굉장히 높은 실적을 나타내 주었고,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2억 3천만 달러로 주당 30센트로 작년에 2분기에 그 주당 26센트보다도 4센트 정도 높아진 수치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선 시장 전망치도 포드 자동차는 시장 전망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37센트였는데 그것보다도 조정 순이익은 45센트로 한다고 한다면 시장 전망치보다는 굉장히 웃돈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마다 계속 실적 발표 시즌이 나타내지고 있는데 관련되는 우리나라 증시의 주가 흐름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통이 함께했습니다. 중국 7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가 47.7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침체가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 수요일장에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한편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인 7.5% 달성하기 위해 추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와 앞으로의 정책 전망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셔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그야말로 제조업 지표 잔치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부터 유럽, 미국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었고 우려를 낳게 했었던 중국 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예비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거의 11개월 만에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네. 그 제조업 경기, 특히 중국의 PMI 이번 주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보다는 다소 낙차가 좀 있었습니다. 3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준 50을 밑도는 수치로 나왔고 1분기 때 지그재그식으로 다소 반등 추세가 있었지만 최근 3개월 HSBC PMI 지표를 보면 계속적으로 현재 하강 추세에서 돌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7.7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8.3에서 높게 잡은 곳은 이제 48.5까지 봤는데요. 최근에 5월에 49.2, 6월에 48.2, 이보다도 현재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낙차도 조금 더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 중소기업의 현재의 여건이 녹록치 않은 부분이 그대로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 때는 50을 상회를 했었는데요. 올해 1월에 HSBC PMI 지표를 보면 52.3을 기록했고 2월은 50.4, 3월에는 51.6이었습니다. 다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지그재그 식으로
그 표출이 됐다가 최근 3개월 지표는 낙차가 점점 커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좀 식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부 항목을 봐도 고용지수가 47.3으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다소 현재 떨어지고 있어서 철광석이나 철강의 원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호주 가격에서 수입 가격이 현재 떨어지고 있지만 수요가 녹록지가 않은 중국의 수요 모멘텀이 현재 부진세를 가져가고 있고 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애로를 현재 맞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제 예비치는 47.7로 나왔기 때문에 확정치가 이제 다음 달 1일 날 발표가 될 텐데요. 최근에 3개월 수치를 보면 반등으로 확정치가 나오더라도 그다지 반등 추세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에 그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제시했던 중국 국가통계국 PMI 수치 50.1도 7월에는 50점 밑으로 50 밑으로 들어갈 공산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를 걱정하는 부분은 그래도 중국 GDP의 절반가량이 제조업 경기에서 창출된다고 보면 소비 심리가 다소 처지는 가운데서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리커창 총리의 행보가 다소 좀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 리커창 총리가 경제성장률 7% 이하로는 미만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처음으로 마지노선을 언급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그동안에 취했던 리커노믹스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도 하락을 했지만 2,000선은 지키는 수준으로 제한적인 낙폭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뭔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이 그거죠. 지난주에도 이제 대출금리 하한선을 좀 내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역시 이제 대기업과 국영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작은 기업들의 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도부에서는 이 장가오리 부총리가 구의저우성을 방문을 해서 최근에 PMI 지표 이런 부분을 그 기자들의 질문에 사회 간접 시설이라든지 수출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하반기에 검토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 지도부에서는 경기 부양 검토가 최근의 발언으로서는 가장 색채감 있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외부 시각과 중국의 국내 시각, 하반기에 어떤 시기라도 이렇게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부 시각으로는 그 교통은행의 램핑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집값 부담과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피기는 여전히 녹록지가 않지만 그래도 지준율 인하 카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봤고요. 이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뱅킹 그룹도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현재 예측을 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 1,500억 위안 정도의 지출 및 세제 혜택의 검토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 카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 3분기 때 중국의 GDP가 7.5 이하로 들어갈 경우 리커창 총리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은 아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곳을 살피는 이런 그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중국 증시의 반등이 기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유로존 경기는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여줬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PMI가 공개됐는데 2년 만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인 50을 뛰어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장 예상치도 뛰어넘으면서 의외의 선전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 좀 회복세를 기대해봐도 될 것인지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자신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독일의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네. 조금 올라오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7월 제조업 PMI도 그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요. 50을 넘었습니다. 50.1을 기록을 했고 꼭 2011년 7월 이후에 50 밑으로 들어갔다가 2년 만에 경기 확장 기준 50을 넘어선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도 잘 사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온도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그 7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독일의 제조업 지수가 50.3을 기록하면서 지난 6월 48.3에서 상당 부분 올라온 점이 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도 제조업 지수가 49.8로 최근 17개월에서는 그나마 가장 좋은 수치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지만 프랑스 내부적으로도 투자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속도감 있게 변화가 나타나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가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네 가지 그 네 개국이 키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다소 호전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아직까지는 좀 그 색채감이 엷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 회복세를 점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겠지만 일단 그동안 장기간의 침체 국면에서 고전하고 있던 유로존 증시의 경제에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는 것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7월 이 제조업 PMI도 순항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국만 이제 골칫거리가 됐네요. 그렇죠. 중국을 골칫거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래도 잠재성이 있으니까요. 네. 잘 풀리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이제 그 미국의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이제 소비 경기와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의 편차, 증감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전체 제조업 지수는 53.2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과 유럽, 미국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를 한번 훑어드리는데요. 7월 미국의 PMI 지표는 53.2로 6월 51.9 대비해서도 그 신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4개월 수치 중 가장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주택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이 이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해외로 나간 그 기업들도 국내로 들어올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에 제조업 경기도 다소 온기가 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세부 항목을 보면 제조업 생산도 54를 기록해서 6월에 53.5보다 조금 올라갔고요. 고용지수도 52.6으로 6월 49.9보다도 올라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고용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미국의 수치는 현재 1.3에서 1.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시퀘스터 발동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좋은 수치들을 나타내고 있는 경제지표 이런 부분에서 미국으로의 그 돈이 환류되는 미국 경제의 강건한 모습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기도 순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유로존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에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 개선이 독일과 프랑스 덕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스페인 쪽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8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수축세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 이제 유로존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스페인의 2분기 GDP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0.1, 1분기 때 마이너스 0.5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분기 연속, 지난해 2011년 3분기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경기가 확장 기조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축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기대를 조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지 스페인에서 분석하기로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전반적으로 조금 예상보다는 좀 빨리 더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는 이제 ECB의 드라기 총재가 올해 초에 얘기를 했던 하반기 때 유로존의 경기가 다소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와 현재 맥락을 조금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하나 둘씩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은 현재 라우이 총리가 비자금 수수 건설업체로부터 받았다 이런 야당의 공세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 회복이 하반기 때 플러스로 돌릴 수 있을지 여부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적으로 은행의 부실금융의 수혜를 받았던 이런 부분도 하반기 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제조업 경기 훑어봤고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주의 파산 신청에 기존 연금 수혜자들의 파산 철회 요구까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디트로이트시가 했는데 연금 그 수혜자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네. 파산 보호를 철회해 달라라고 주 연방법원에 그 서면으로 이제 신청을 하고 주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파산법원과 주법원 사이에 좀 갈등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들어온 소식은 이 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을 일단 검토하기로 확정이 돼서 주 연방법원이 그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일단 수면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트로이트시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미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GM이나 포드, 클라이슬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 공장 부지를 이전하거나 다른 주 정부의 유인책에 따라서 이제 옮겨가면서 세수가 이제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현재 그 디트로이트시의 그 재정 부채가 18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디트로이트시가 이런 부분에 구조 조정을 빨리빨리 실시하지 못한 것도 화를 좀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결론이 나느냐도 그 연금 수혜자, 공무원 연금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은퇴자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 파산보호 신청이 그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그 연금 수혜자나 특히 자동차 그 노조에서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은퇴연금이 상당 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카고나 산타페, 뉴멕시코주 이런 부분이 잠재적으로 좀 부실 가능성이 커서 이번 디트로이트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금에 발목이 잡혔던 미국 디트로이트주의 파산까지 오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급 특징주 분석해드리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쪽에서 관심을 보였던 종목, 팔았던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위주로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먼저 한 주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라든가 기아차, 한국타이어, 한국전력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에 들어왔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보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OCI, NHN, 하나금융주식 쪽으로 매도세를 보이는 그러한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신다고 한다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두산, LG전자가 이름을 올렸고, 반면에 많이 팔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타이어, NHN, 한국전력, 기아차, LG유플러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집중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타이어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엔저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일본 기업과의 어느 정도 비교 우위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전체적으로 IT 관련된 업종군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금 시점 외국인들 시각이 조금은 매도 쪽에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이 두 종목을 팔았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이 변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주도 업종에 대한 역할을 외국인이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수급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온 종목으로는 NHN 이 상당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 규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부의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분명히 이 두 수급 주체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금융주식 실적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주에 대한 약간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도 수급적으로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시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뚜렷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 유일한 업종이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자동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IT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다는 들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이버 규제법 관련해서 NHN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될 SK하이닉스 남아 있고요. 이제 현대, 기아차도 이어서 다음 날에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전망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 그리고 지금 스마트 기기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할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매도세, 6월달 들어서 그리고 7월달 들어서도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매도세의 중심에는 투신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연기금 쪽에서는 SK하이닉스의 강한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 유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약간의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정확하게 업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개선되는지를 이런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약간 체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부각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28,500원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매수로 하기에는 약간의 지금 방향성에 있어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업종군들 약간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시니코웍스라든가 다음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같은 쪽으로 매수세가 약간은 집중되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KG ETS, 그리고 파트로, 인터플렉스, 덕사, 하이메타, 코텍 같은 종목 쪽으로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상위 종목군에는 외국인과 반대로 KG ETS가 올랐고, SM이라든가 포스코 ICT, YG 엔터테인먼트, 톱10 쪽으로는 매수세 보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CJ ENM 쪽으로는 매도세, 그리고 CJ 오쇼핑, 솔브레인, 다음 조이맥스 쪽으로도 매수세 보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지속이 됨에 따라갔고, 수급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고, 그러한 영향권이 약간의 코스닥 시장에도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있는 KG ETS 상당히 청량주도 높았고, 공모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대, 그리고 신규 상장 이후에도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 환경 관련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G그룹 그런 관련주로서 환경 관련 산업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 2012년도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성이 눈에 띄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역시나 공모가 대비 상회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IT 업종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니코웍스 같은 F 관련된 종목 위주로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은 매도세 보였다라는 거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IT 업종에 대해서 시각이 엇갈렸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어제 상장 첫날이었던 KG ETS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엇갈렸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은 어떠한 종목을 가장 많이 샀나요? 거래소 코스닥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NHM, 대한항공, 강원랜드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쪽으로는 서울반도체라든가 인터플렉스, CJ 오쇼핑, 액토저 소프트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 개인들이 매수세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해운 업종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이 민상이라든가, 그리고 조금씩 최근에 철강 화학 업종 같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한진해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약간은 관심을 좀 지금 가질 시점은 아니다라는 종목은 대한항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항공사 관련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한항공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반등 강도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힘든 시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 지금 개인이 접근해 볼 만한 좋은 종목 한번 수급 특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살짝 살펴봤더니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죠. 한 시장 전망치는 영업이익 4,600억 원 정도였는데 한 4,700억 원 뛰어넘는 성적을 내놨던 LG전자이던데요. 네, 저는 수급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 LG전자가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해서 어제장 역시나 순매수 기조 이틀 연속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셨던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재차적인 상승 랠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 심리, 물론 한 2거래일 전부터 약간 상승 기조는 남았지만은 확인 이후에 보다 더 강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휴대폰 사업성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차세대 전략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어컨 판매 호조 기대감 속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74,000원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76,500원대까지는 이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서 역시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2,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지금 가격대에서는 바닥 확인 이후에 재차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으로서 LG전자 관심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LG전자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태국 파타야를 중심으로 한 태국 동부 연안 지역의 대규모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모는 최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전반과 함께 관련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 물관리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업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관련주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가장 수처리 관련한 상황에서 먼저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과거에는 단순한 어떤 상수처리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물관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지금 가장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끗한 물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 물 부족 국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지금 사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지금 깨끗한 물 관리, 물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수처리 관련해가지고는 예전에는 단순한 어떤 상수처리에 지금 국한돼 있다라고 한다면, 하수처리, 해수 담수화 쪽,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좀, 보여지는데, 결국 도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을 좀 잠깐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수처리 기술은 결국은 3대 적용 분야로 지금, 표현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태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물이 깨끗하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결국 바닷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해수 담수화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 그리고 산업용, 농업용 이런 용수로서 어떤 물 처리가 좀 되는 거고요. 결국 최근엔 또 하수 처리를 가지고서 다시금 이거를 갖다가 하수 처리를 해서 다시금 세척용수, 청소용수, 냉각용수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중요하고요. 상수 처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는 지금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부분이 아니고 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수처리 기술은 기존의 정수처리에서 최근에는 망여과 방식이었던 정수처리가 지금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착수, 혼합, 그래갖고 각각의 어떤 오염물질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몇 단계를 거쳐서 소독하고 배수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착수라는 거는 결국 오염물질을 일정 부분 끌어들인 거고요. 혼합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 혼합 융화시켜서 결국 응집과 침전, 그러니까 불순물은 아래로 깔아드리고, 그리고서 모래 여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수를 해서, 결국 소독, 배수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갖다가 한 가지로 묶어서, 그러니까 막 여과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기술 개발이 좀 되면서, 수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가속도가 붙었고요. 그리고 사실 수처리 같은 경우 기존에는 거의 관 중심의 어떤 일처리가 됐다면, 최근에는 민간 중심의 어떤 사업 영역들이 확대되면서, 분명히 중요한 어떤 사업 영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태국 관련한 수처리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죠. 먼저 앞부분에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태국의 수자원위원회에서 9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물관리 관련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서 상당히 규모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게 나왔고, 결국 거기에 전 세계의 어떤 물관리에 대한 어떤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이 거의 다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대한 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규모 면에서는 이것만 해도 한 11조 정도의 규모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태국의 수자원 관련한 그 물관리 사업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프로젝트를 차지하면서 50%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차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어떤 이슈가 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에 관련돼 가지고 관련 기업들 내지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일부 업체들의 주가가 그 당시에 좀 폭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면에서는 한 6조 2천억 정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자금으로 이제 한 6조 2천억 정도의 규모가 좀 됐던 부분입니다. 최종일 확정이 이제 거의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또 한 번 그 분위기를 좀 탈 가능성이 좀 큰데 거기다가 이제 별개로 이제 그 현재 태국 파타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제 물 관련 마스터 플랜을 좀 준비를 해달라는 태국 정부의 요청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이것을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되면서 이제 사실은 물 관련 쪽의 필요성이나 물 부족 그리고 향후 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 관련 업체들이 뚜렷한 매출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그 태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익 모델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관련 기업들의 어떤 매출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상업성의 어떤 전환 자체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자원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종목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공급 설계 관련해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은 폐수, 하수, 폐기물 관련 쪽, 그리고 해수 담수하는 두산중공업이 가장 우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기타 관련 업체들은 뉴보텍, 자연환경, 젠트로, 와이스토코리아, 유로스, 시노펙스, 동양철관, 한국수철관,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코오롱글로벌, 웅진케미칼, 비치로시스, 우리기술, 코오롱 생명과학, 웰크론한테, KG케미칼, 삼성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은 시간이 한번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도 이제 수출이 관련한 부분은 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태국 물관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면서 관련 종목으로 뉴보텍, 자연과 환경, 젠트로, 와토스코리아 등 여러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191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60일 이평선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결과를 내놨지만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도 2000선을 하회하지 않으면서 제한적인 낙폭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1900을 유지했던 것은 물론이고 1910선까지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경제 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전망까지 이어지는 2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